이어서 대가위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위험은 국부위험과 달리 특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까 우리 특정물 채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급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대가위험은 아니다 라고 봤었고요. 다음 대가위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와 538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설명하자면 종료채권이 목적물이 특정되었더라도 아직 수령지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가의 위험은 특정전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수령지체 요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채무불이행 쪽에 가서 채권자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채무자, 즉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X라는 물건에 대해서 매도인이다. 다음에 B가 매수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X가 멸실되었다. X가 사라지면은 A는 더 이상 B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B는 A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가 일단 기본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B에게 어떠한 수령지체나 이런 사정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민법 제 538조가 적용돼서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B가 매수인이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되면은 그럼 A는 B에게 금전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넓은 의미로 금전의 급부,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좁은 의미로는 일정에게 금전의 인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자, 금액채권. 금액채권은 일정에게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급부되는 금전 자체는 의미가 없고 화폐 가치에 중점이 있어 보통 종류채권과 달리 특정이라는 것이 없고 이행불능으로 되지도 않는다. 민법 제376조를 보시면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통화로 변제해줘라 이런 이야기고, 일단은 이러한 금액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1억 원이면은 1년에 어떠한 1년 번호가 몇 번인 지폐로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1억 원이다 하면은 딱히 특정은 없고, 그 다음에 이행 불능도 안 되는 이유가 모든 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화폐의 그 1억 원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외국 금전 채권, 외화 채권. 외국 금전 채권은 외국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외화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러, 엔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377조 보시면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을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다음, 이때 동전이란 말은 뭐냐? 앞에 그 조항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외화 채권 이렇게 써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 있어서의 이행지의 황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급할 때, 그 다음에 채무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아래 판례가
선택형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자, 지급할 때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새겨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그러니까 뭐냐면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원래 달러로 줘야 되는데 원화로 준다. 그런 경우에 환율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그 지급할 때란 말이 뭐냐?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돈을 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돈을 줄 때 환율로 계산해서 줘라. 예를 들어서 이행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행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뭐 2026년 뭐 1월 10일에 주기로 계약하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때가 지나서 뭐 2월 1일에 실제로 이제 돈을 주게 된다면 2월 1일에 환율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는 뭐냐? 사실심은 우리나라에서 1심, 2심이 사실심이고 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때에는 1심과 2심에서까지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심이라고 하고, 변론 종결 당시는 이제 재판의 과정이 뭐 변론 기일이 열려서 이렇게 쭉 변론을 해요. 이제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하고 뭐 증인 신문도 하고 이렇게 다 하다가 변론을 이제 종결해요. 종결합니다 하고 이제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론을 마치는 이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외국환 시세, 그러니까 결국 이 시점의 외국환 시세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례 보면은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 채권인 외화 채권을 채권자가 대형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현실로 이행할 때가 가장 가까운 사실 변론 종결 당시에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아까 위의 판례랑 거의 똑같은 말이고, 조금 다른 거는 그와 같은 제1심 이행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 이유를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외국환 시세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속심은 뭐냐? 속심이란 일종의 1심과 2심이 이렇게 뭔가 단절돼서 얘가 사후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쭉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1심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1심에서 이제 불복하고 싶으니까 이제 채무자가 항소를 했겠죠. 그래서 항소를 한 경우 2심이 이제 또 다시 심리를 하는데, 그럼 2심도 결국 똑같이 변론이 있고 선고가 있을 건데, 이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장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해도 2심의 변론 종결 당시,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전 채무 불이행의 특칙, 민법 제397조인데요.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자, 법정 이율.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자,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손해의 증명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러니까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손해배상, 채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자, 제가 이런 손해가 발생했고요. 손해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금전 채무, 우리 돈을 주는 거, 돈을 계속 지금 원래 주기로 한 날짜보다 늦어졌어요. 늦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손해 증명 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손해가 생겼어요. 이런 말, 손해가 생겼는지 진짜로 생겼는지 아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자,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 손해 발생했어요 라고 주장은 해야 되지, 손해가 진짜로 발생했는지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냥 늦게 주면은 당연히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거는 증명이냐 주장이냐. 주장은 해야 된다. 주장은 해야 되고 증명은 필요 없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자, 무과실 항변의 문제인데요.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따라서 그는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돈을 늦게 줬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거고. 자, 여기서 397조 2항 후단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전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단과 후단은 일단 우리가 조잖아요. 여기 법조문 보면은 조가 있어요. 조고, 이 동그라미 이게 항이고요. 항. 그 다음에 이제 2항의 전단 앞부분 하고 전단, 그 다음에 뒷부분 후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1항 같은 경우에는 본문과 단서가 있는데요. 단서, 보통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본문이고,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그러나 부분의 문장은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액.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일단은 기본 원칙은 법정 이율. 그러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이율. 자, 약정 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선시 되는 것은 뭐다? 약정이 일단 먼저다. 약정이 먼저다. 약정 이율. 근데 그 약정 이율은 뭐다?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이건 어떤 법이냐? 보통 이자 제한법이 있죠. 이자 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 다음에 만약 약정 이율이 없다? 그러면 법정 이율로 갈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이율이란 이 부분에서 이자 제한법이 꼭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 단서 규정은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래서 이 단서 규정은 약정 이율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그 약정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한 약정 이율이 있고 법정 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보통 법정 이율은 우리 민법상 법정 이율이 5%거든요. 연 5%. 만약에 연 6%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에만 그러면 약정 이율이 적용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정 이율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법정 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조금 더 유리한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금전채무에 관한 아예 이자 약정이 없어서 이자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20일 날까지 갚아 이렇게 하고, 일단 빌려주는 거는 2025년 12월 1일에 빌려줬다 1억 원. 연 예를 들어서 연 한 3%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 약정을 했잖아요. 얼마 주기로 했다 이자를.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어요. 무이자야. 그냥 1억 원 이때까지 갚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자 달라고 못 하겠죠? 이자 주기로 안 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주기로 한 날에 안 갚아. 안 갚으면은 이때 발생하는 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에요. 그러면은 지연손해금은 이렇게 우리가 계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이행지체 누가 늦게 갚을 거라고 미리 계약에다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 5%, 우리 민법상 연 5%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 부분부터는 연 5%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냐면, 요 문제는 이 이행기 변제기라고 하죠.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서 이제 지났을 때 만약에 이때까지 이 변제기까지 안 갚아서 지나면 너 막 연 6%의 이자를 내야 돼 라고 약정을 했으면 이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연 4%야 라고 하더라도 연 4%야 하면 4%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법문으로 들어가 단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약정이율이 그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아까 여기서 설명하다시피 25년 12월 1일에 돈을 빌려서 줬고 26년 1월 20일에 갚기로 했다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안 갚아서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때까지는 이자예요. 이때는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입니다. 대변제기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자가 3%인 경우, 자 여기다 적을게요. 3%인 경우가 있고 6%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3%인 경우 이렇게 약정을 했으면은 지연손해금에도 적용이 될까?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자만 일단 정했거든요. 이자만 연 3%. 근데 지연손해금에도 적용이 될까? 라고 했을 때 법정이율은 원래 우리가 연 5%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연 5%,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근데 연 6%다. 그러면 얘도 연 6%. 근데 여기가 안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연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자를 이만큼 정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연손해금도 대충 그렇게 정했거니 하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 6%, 연 6% 할 수도 있고, 근데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좀 봐줘서 연 한 4%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지연손해금 이유를 약정했다 하면 그 약정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정이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별도로 약정이 없는 경우인 거고,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나오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자채권. 이자채권은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다음에 이자는 뭐냐? 원본인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소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한 대가로서 수익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발생 원인, 특약이 있거나 법률 규정. 이율, 법정이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이율은 연 5%다. 근데 상법상으로는 연 6푼 6%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5%, 상법상 6%. 다음에 약정이율은 약정한 대로. 이자채권의 종류가 조금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 이자채권이 있고요,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습니다. 기본적 이자채권이란 원본에 대하여 일정기의 일정률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이고, 지분적 이자채권이란 기본적 이자채권의 효과로서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채권이다. 그러니까 기본적 이자채권은 쉽게 생각하면 약간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 1억 원이 있으면 어느 일정기에 연 5%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채권이고, 지분적 이자채권이란 그 효과, 그 기본적 이자채권의 효과로서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채권이다. 그러니까 지분적 이자채권은 이미 그 기간이 정해져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 일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자채권의 성질, 부종성. 자, 이자채권 원본 채권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 주인이 있고 하인, 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된 권리의 원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이자채권은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원본 채권에 종속하게 된다. 이미 변제된 이자채권의 경우에는 원본 채권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자, 일단은 여기서 조금 따로 떼서 생각하면은, 원래 원본이 있고 이자가 있으면 얘가 사라지면 얘도 같이 사라진다. 근데 이미 변제가 된 이자채권의 경우에는 원본 채권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이미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그럼 이자채권이 따로 이렇게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얘는 원본이랑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르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이 원본 채권을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억 원이 있는데 원래 원금이, 근데 예를 들어서 2천 하고 8천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가분이 되잖아요.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나눌 수가 있는데 2천은 변제를 했고 나머지 8천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 이 변제한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뭔가 이자 플러스 지연손해금이 있을 거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8천에 대해서도 똑같이 발생했겠죠. 이렇게 발생된 것도, 이것도 따로 얘네 둘이가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가능하고, 소멸시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미치나,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얘네들한테는 미치는데, 변제로 소멸한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2천에 대해서는 변제하기 전까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 8천이 소멸시효로 이제 소멸하면서 이 종된 권리로서 부종성에 의해서 여기가 쫙
사라질 때 얘네는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립성. 이자 채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원본 채권으로부터 독립성 가지고 있다. 원본 채권과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으며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본 1억 원만 청구할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만 받을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따로 떼서 양도할 수 있고 압류도 따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 제한이 있는데요. 이자 제한은 이자 제한법이랑 대법법이 있고 여기서 우선은 저희는 이자 제한법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제한법의 적용 범위는 금전대차, 즉 금전 소비대차, 그러니까 결국 돈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약정이자에 적용되고 제한 이율은 계약생 최고 이자율은 연 25%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자 제한법상으로는 연 25% 초과하지 말라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25%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령에서는 현재 연 2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한 위반의 효과. 이자가 제한 이율에 따라 선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이자는 무효이다. 무효이고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원본에 충당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빌리면서 1억 원 빌리면서 너 25% 이자야. 그러면 5%가 초과됐잖아요. 그럼 초과된 그 부분은 무효고 만약에 그 5%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돈을 줬다. 그러면 1억 원에서 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이자. 선이자는 뭐냐? 1억 원을 빌리는데 돈을 이미 이자를 얼마로 계산했을 때 그 이자를 미리 이 원본에서 이제 공제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몇천만 원이다. 그것만 빌려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선이자인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본으로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채권.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이다. 즉 수개의 선택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X토지, Y자동차 중 어느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채권이 존재한다. 종료채권과의 구별. 선택채권은 급부가 확정되지 않다는 점에서는 종료채권과 같습니다. 그러나 급부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개성이 중요시됐다. 그러니까 종료채권은 그냥 쌀 10kg짜리 5포대 이런 식인데 얘는 개성이 중요해요. 선택채권은. 그 다음에 이행불능에 의한 특정이 인정된다. 아까 우리 종료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종료채권은 사실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이 쉽지 않은 게 이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선택의 소급표가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선택채권의 특정. 민법은 선택채권의 특정 방법으로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급부가 불능된 경우에는 특정된다.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에 의한 특정도 가능하고 다음 선택에 의한 특정은 민법 제380조 채권의 목적의 수개 행위 중에서 선택의 주자가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 다음 선택권의 이전.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 안 했다면 상대방은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 여기서 최고란 이제 당신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계속 청구한다. 계속 해달라고 요구한다. 재촉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빨리 해 라고 재촉한다. 재촉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다음에 선택권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 언제까지 하기로 없어요. 그게 없는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을 때도 전과 같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 없는 경우 채무자.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는 상당 기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선택권의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다음 제3자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 동의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일단 여기서 소급, 그리고 이 단서 부분은 사실상 거의 적용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급부 불능에 의한 특정.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행이 만약에 불능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행 불능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X토지, Y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 이행 불능이 되면은 이 남은 거가 되는 것이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선택권 없는 당사자잖아요. 그럼 보통은 아까 우리 법조문에 의하면은 보통은 채무자가 선택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채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이제 매도인으로서 X 도자기, 그다음에 뭐 Y 그림 이런 식으로 여기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과실로 인해서 뭐 X 도자기를 깨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Y 그림 Y 그림에다가 잔존한 그 목적이 Y 그림이 됐냐? 그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을까?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X 도자기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과실로 만약에 X 도자기를 깨뜨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Y 그림이 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X 도자기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서 채권자가 X 도자기를 선택하면 X 도자기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데 X 도자기가 이미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당신 이거 지금 이행불능이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의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하나로 확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에 가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노무사 기출문제인데요.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봤었죠? 손해의 증명은 요하지 않는다. 근데 손해 주장은 해야 된다. 다음에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우리 금전채무불이행은 무과실 책임이다. 봤었고, 다음에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 이제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무죠. 그리고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이행기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청구한 때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치 책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관련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다음에 4번 원본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 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자, 원본 채권이 양도됐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보통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적인데 원본 채권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없어 당연히 양도된다. 당연히 양도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이룰 때 채권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봤었고, 그래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겠죠? 옳지 않은 거 4번이고, 다음에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25년도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1번 특정물 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특정물 채권에서 공부할 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 의무 해야 된다 봤었고, 그 다음에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까 위에서도 봤었지만은 여기서 봤다시피 채권자 손해 증명 요하지 않는다. 채권자 손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외화 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 시기는 현실 지급 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이게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는데 아까 우리 판례에서 말했을 때는 현실 지급시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 만약에 1심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 이렇게 써져 있었죠. 다음에 4번.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채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아까 우리 법조문에서 선택권은 보통 거의 채무자에게 있었죠. 다음에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아까 방금 봤던 거 보면은 여기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에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